폐물의 소생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일단은 보존 복원 계획을 세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상태 분석을 할 때 이제 거시적, 미시적 분석을 하게 되죠, 그죠? 보통 현미경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적외선이나 자외선, 엑서선 분석 이런 것들, 그다음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제가 개인 연구소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 적외선이라든지 엑스선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비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보철 작가님의 작품을 봤을 때는 보존 처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이었고, 그리고 어떤 작품들은 좀 상태가 그렇지만 이번 폐물의 소생 작품도 겉 보기에는 상당히 튼튼해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복원 처리할 게 얼마 없을 작품으로 알고 작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미경 그러니까 분석이나 그다음에 시각적인 분석으로 했고 자외선 관찰 분석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적 조치를 보면 이제 느슨한 이제 그림층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근식, 습식 클리닝, 그다음 봉합, 가장자리 라이닝, 접합, 생맞춤, 바니쉬 처리까지 를 하게 됐는데, 자 보존 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터운 먼지층이 덮여 있는 작품이었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뒷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프레임 자체가 우리 가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정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에 못이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그런 그 목조 형식처럼 이렇게 끼워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프레임의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했고 그다음에 못들은 거의 다 부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의 어떤 캔버스 천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꺼운 천을 사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의 흔적이라고 해서 탄화가 많이 된 상태여서 천 자체가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가장자리 부분은 심각하죠. 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림을 뜯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상태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못의 부식에 의해서 그게 심지어 캔버스 천까지 넘어와서 캔버스도 부식시키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먼지층이 아주 두꺼운 걸 알 수가 있고 전체 전반적으로 그림 표면에 있어서의 어떤 크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박리와 어떤 크랙은 거의 가장자리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일부분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브제로 사용된 부분 그런 부분에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좀 이물질도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박린된 부분도 있고 이 정도는 거의 회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노멀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뒷부분이라고 해서 캡션 붙였던 부분 이런 흔적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작품을 분리해 있었습니다. 문보철 작가님은 앵크로메적인 작업을 초창기에 하셨기 때문에 그 안료나 다른 미디움들을 많이 복합적으로 섞어서 재료를 많이 섞어서 사용했었습니다. 이 작품에도 샌드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모래 미디움이랑 그다음 오브제로 이제 이런 알루미늄 철판이랑 철사, 이제 광목청 같은 것도 오브제로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두꺼운 페인팅을 하다 보니까 그 안료적인 측면에 있을 때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재료들이 캔버스 틀에 다 눌러붙어 버렸습니다. 천을 통과해서 프레임이 다 묻어버린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또요. 천이 이미 다 상했다. 캔버스랑 틀이 잘 안 떨어진다고. 네, 캔버스가 아예 틀에 완전 밀착돼서 붙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보건관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상들도 해보고 저는 스칼펠러 하나하나 다 떴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만약 이게 합판 정도였으면 끌 작업을 해서 아예 합판을 이렇게 팠을 겁니다. 그런 작업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나무 합판에도 작업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프레임 자체가 두꺼운 나무입니다. 이걸 뜬다면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작품과 캔버스 천과 그 나무 지지대 그 사이에 스칼펠을 넣어서 다 떴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분리를 시켰죠. 근데 그런 흔적들이 어느 부분들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밀착이 심한 부분들은 거의 사이드 양쪽 위쪽들은 거의 밀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쉽게 복원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병이 생겨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저도 페인팅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그리고 왼쪽 작업 보면은 제가 밀랍 또는 파라핀이라고 했는데 제가 밀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원 처리가 없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분이 캔버스가 손상된 부분을 밀랍으로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런 처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이 유지 상태가 좋았다. 밀랍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우리가 한국말로 배적 처리하는 거죠. 작품은 열에 아주 민감하죠, 그죠? 밀랍을 처리를 하려면 열을 사용해서 밀랍을 녹여가면서 보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안료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겠죠. 처음에는 잘 부착이 돼 있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 빨리 크랙도 일어나고 박리도 일어나고 더 심한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복원 처리 과정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건식 클리닝을 한 상태입니다. 비교 사진이고 왼쪽에 이제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제목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 캔버스 천이 캔버스 지지대에 붙어 있는 그런 밀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험가라면 내가 가장자리를 지금 뜯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냥 뜯으면 이 그림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행하는 행위는 뭡니까? 외부적인 충격입니다. 그죠? 그것도 스칼펠에 충격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실되는 부분들도 많겠죠. 파편들도 많을 것이고 최소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들떠있는 부분들은 이미 클리닝 작업하기 전에 솔직히 들떠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고착을 했습니다. 항상 그림이 불안정 상태일 때는 고착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림 상태를 처음 보고 그림이 많이 들떠있는 상태다. 불완전한 그림층이 많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1차적으로 고착을 하고 클리닝 작업을 하고 또 2차적인 고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지와 그다음에 티에르시 동물성 악효를 사용을 해서 가장자리 보호를 했습니다. 가장자리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칼펠로 사용해서 이거는 이제 건식 2차 아까는 1차였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다른 클리닝 재료를 사용을 해서 더 섬세하게 이제 작업하는 거고 이제 찢어진 부분을 봉합입니다. 봉합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리스페클레붕 해가지고 이제 저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래 실 오르락이가 사라진 부분도 있고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부분을 잇대서 그 오리지널 천과 가까운 실과 가까운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올실과 날실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살려서 그림이 나중에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도 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팽창되고 수축되고 평창 수축하는 이 리듬을 타게끔 요즘에는 거의 그 본체를 살려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옛날처럼 저 패치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 기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저렴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오른쪽 작품은 아까 찢어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인타지아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른 천 부분을 해서 이것도 연결해서 보강 작업을 하는 봉합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형태이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교각 이제 살짝 뭐 칼날처럼 찢어진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그 밑에 부분에는 어떤 그 실을 사용해서 이염새를 이어주고 그 뒤에는 좀 더 봉합을 하기 위해서 보강 작업을 교각 형태로 이렇게 우리 왜 병원에 수술하게 되면은 이렇게 호치케스로 찍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보강을 한다. 복원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화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섹션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자체에 열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섹션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내서 밀착시키는 그런 걸 이제 배접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1억이 넘는 비용을 추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인데 그런 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남루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은 열에 약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악교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접착제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 들어가서 보존 처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작품을 되살릴 수 있는가, 더 오래가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재료를 어떻게 내가 잘 선별해서 그걸 어떤 양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그런 거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안에 내에서는 거의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가장자리 배접, 가장자리는 부식이 아주 많이 일어났었죠. 아까도 사진을 보셨듯이. 그래서 가장자리 배접으로 해서 라이닝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종이 파일을 만들어서 화살표를 만들어서 현미경 밑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루페를 보고 다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 영업비밀, 이런 모래의 무게에 따라서 그림층의 높이에 따라서 모래의 그런 그람 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래 주머니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동물성 악교가 하나 있는데 그 악교를 사용할 때 악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악교는 대부분 60도를 넘으면 악교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점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 중탕 처리를 할 때 60도를 넘지 않게 처리를 하죠. 그 60도를 넘지 않게 처리를 하는데 그 악교 같은 특히나 제가 쓰는 악교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을 하고 천천히 스며들었을 때 그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그 보온을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영업 비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한 단씩 한 조각 한 조각씩 이제 붙여 들어가는 거. 자, 왼쪽 작업은 이제 습식 클리닝 작업입니다. 이렇게 영역 표시로 줄을 공간을 띄워서 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클리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합 작업을 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박리된 부분들이 이제 오브제 쪽 붙여진 이제 모래 오브제 사용한 부분에서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보강 작업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리터치 하나 리터치가,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는 폴 리터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리터치를 하고 전면법을 했는데 자세히 가보면 다 보입니다. 오리지널과 오리지널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복원 보존 후의 상품, 아까 전 후와의 이제 차이죠. 이제 모든 게 좀 다 어떻게 보면 살아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깔층도 더 뚜렷해지고, 정과 오른쪽 처리 후의 작품이라고 해서 사진을 좀 더 잘 찍었어야 했는데 안타깝지만 차이가 납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알루미늄 판이나 철사 이런 걸 사용한 오브제, 그다음에 이런 데는 강목 천 오브제를 사용을 하셨고, 이 부분은 거의 페인팅 물감으로 사용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다 모래로 작업을 하신 부분이라 이 묵은 먼지들이 모래 사이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 처리 과정이 어마어마한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번 문복철 전시를 하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어요. 첫 번째가, 보통 이렇게 작은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할 때 훼손된 작품을 절대로 전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민원이 나와요. 보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걸지 못하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하고 혹은 삼성미술관과 두 군데를 제외한다면 훼손이 되어 있는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는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 기증 처리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깨끗한 거 혹은 깨끗해진 것들을 하는데, 판매를 하는 경우, 매도를 하는 경우에 깨끗한 것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갑자기 깨끗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보존 상태가 좀 좋은 것인지 다 구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얘기가 좀 뱅뱅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립미술관이 이번 전시를 하고 보존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마주한 것은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게 그냥 제 방식이고, 여기에 있는 오디언스인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국립미술관의 보존 처리 관련해서 문복철 선생님 작업을 하면서 그 느끼셨던 부분 중에 제일 먼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미술관이 보존 처리의 기간이나 혹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희가 한 2,000점 소장하고 있고 이런 작품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람과 예산이 필요할까요? 만약 1년에 한 5점?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은 아니지만 이번 전시 때문에 5점을 처리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의, 전국에 저희가 이제 11개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 미술관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문제가 되는 게 규모, 사이즈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훼손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라. 그 기준 폐물의 소생을 잡을까요? 폐물의 소생. 네, 아까 보셨던 게 그 작품이 폐물의 소생이어서 네, 폐물의 소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폐물의 소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처음에는 작품이 보관이 아주 잘 돼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다른 후차적인 문제가 떠올랐고, 그 문제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캔버스 천이 틀에 이렇게 접착되는 바람에 산화된 작품 틀이
그러니까 지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그림을 살리는 측면도 보였습니다. 대략 83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의 100권 사이즈에 이 정도면 83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럼 작품 8시간 기준으로 실밖에 11일은 한 달이면 준비하고 이동하고 그런 이런 시간은 시간이 다 빼는 포함되면- 거죠. 그런 건 다 빼고 아. 오롯이 저 네, 작품에 네. 들어가는 시간만. 그 실제로 저희가 사실은 양쪽에 아이패드를 켰고요. 선생님한테 저희가 가서 촬영한 게 아니고 저희가 촬영 기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아이패드 2대를 양쪽에 설치해주고 고프로를 하나 드렸어요. 알아서 다 찍으라고 그랬는데 한 개만 켜시고 고프로가 작동이 안 돼서 사실은 저희의 의도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작업이 손을 대는 시간이 되면 딱 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손을 딱 떼는 순간 딱 끄는 이 촬영 시간이 저희한테 온 건 103시간 분량이었어요. 다른 또 작품과 그 계약 추상 네, 같은 네. 경우에는 거의 100시간이 넘는 네. 그런 작품이었고, 그러니까 오롯이 그 작품 하나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뭐 100시간이 넘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바니시 처리 이런 시간들은 다 뺀 시간입니다. 네. 왜냐 이거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이 또 제가 배려를 해서 많이 네. 빼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요 시간당 단가를 받으세요. 김미정 선생님은 네. 가격이 이거를 저희한테 견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걸렸고 이에 따라 견적이 얼마며 내 이 보존 처리비가 얼마라고 하는 다시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계산법으로 비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깎기도 되게 아무튼 그랬는데 선생님 시간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처럼 능수능란한 전문가가 했을 때 대강 2달이네요. 네. 그러면 1년에 5점 정도가 딱 맞겠네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행정 서류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데까지 하면 선생님을 고용하면 1년에 5점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보고서 작성 시간만 해도 오래 걸리고 네. 그런 그러면 셈이죠. 이 정도의 한 작품을 오늘 보셨던 폐물의 소생을 5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보존 처리 이렇게 15년간의 경력,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위를 받고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는 거죠. 좀 돌아 말했는데 굉장히 고도의 숙련도가 쌓인 전문가가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건데, 사실 보존처리사는, 보존사는 내가 이 작품을 보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이 작품을 보존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 학예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폐물의 소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존 처리를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물론 회의 테이블에 오실 수는 있는데 미술사적으로, 미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는 사실은 미술관에서 학예사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에 대한 다른 것들을 하지 않은 채 보존사 선생님한테 넘어가게 되는 구조죠. 보존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최종적인 답변은 보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의 현 구조상은 보존 처리를 결정하는 거는 학예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되게 저는 궁금해요. 저의 경험담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브라운슈바이그 안톤 울리히 미술관에서 일을 할 때 저희도 이제 학예사님 분들 미술사 파트와 저희 보존실 파트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림 상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림 상태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어느 시기까지 이 작품이 그 전시가 오픈되는 시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이 작품이 복원되는 복원 처리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는 이런 계산이 나와서 저희들의 입장을 먼저 듣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림을 담당하는 팀은 이제 보존과학실 팀이기 때문에 보고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야 가능할 것 같냐. 왜냐하면 전시를 기획하는 부분은 미술사학 화계사 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테마나 이런 컨셉을 잡아온 걸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보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 안 되면 어느 정도를 해서 전시가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가 1차적으로 저희 손을 거쳐서 이렇게 협업해서 이제 그 중간 지점을 만나서 그래서 처리 과정이 진행이 되지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은 거의 약간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한테 오셔서 먼저 그림 보여드렸고 네. 보존 처리 기간을 설정했고 전시 전까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눴고 하는 사전 미팅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의견을 듣고 이 중에서 가능한 작품을 고르고 이렇게 되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존사 선생님을 알고 있고 또 이제 교류가 있었으니까 가능한데 그냥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이 보존 처리를 해야 될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예사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한테 그 고난이 왜 나한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의논하는 건 이 작품은 꼭 보존 처리가 필요해요. 이 작가의 미술사적인 평가 중에 이건 반드시 보존 처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걸 나만 결정하고 있지? 이런 생각 반성을 사실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점 정도로 굉장히 깊숙하게 보존 처리를 하셨고 그 클리닝을 한 작업이 되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클리닝 작업을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문복철 선생님의 이분의 그 밑작업, 그 다음에 그 위 올라가는 이런 작업의 전체적인 특징은 어땠는지 꼭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작품을 받았을 때는 저는 솔직히 작품 이런 좀 훼손된 작품이 오면 가슴이 진짜 찢어질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가 또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 작품이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이런 상태로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일단 작품을 딱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고 어떤 미술 사학적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창조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응용력이 되게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서 스케일 자체가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겁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서 어떤 물성을 이용하는 이 측면에서도 상당히 자유롭게 실험하시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시고 그러시는.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사를 보면 거의 한국 전쟁 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작품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거의 뭐 앵포르메리라든지 이런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의 미술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재료적 측면이나 표현적인 측면에 많이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복철 작가 작품님의 이런 폐물의 소생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류의 작품 중에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어떤 재료 사용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성 이런 거는 정말 높이 평가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근데 이 재료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용되는 재료들이 주로 사용되는 재료들이 있었겠지만 이 작가님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생천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렇게 처리된 만들어진 천이 아니라 직접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생천을 본인이 직접 고르셔서 그 천 위에 제가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소칠, 그러니까 그 그룬트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색 층 아시죠? 아세요? 요즘 제소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죠, 그죠? 이탈리아로 등장한 언어이긴 한데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그 칠이 거의 없어요, 작품에. 그러니까 생천 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악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도 생천의 어떤 질감을 살기 위해서 제소칠을 하지 않고 악교를 사용해서 왜냐면 밑칠은 무조건 돼야 물감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악교 작업을 하시고 페인팅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밑칠 작업이 거의 악교층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어떤 산화적인 문제도 조금 더 좀 빨리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분이 사용하신 그런 생천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신 부분, 그다음에 밑칠을 하지 않고 이제 악교를 사용하신 것 같은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페인팅 자체도 상당히 두껍게 올라가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